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요즘 부쩍 냉장고 문을 여닫는 횟수가 늘었다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일 수가 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연구팀이 가정 내 사물 인터넷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집안에서의 가전제품 사용 습관이나 움직임, 수면 시간, 실내 온도 같은 정보만으로 마음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진이 청년 1인 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4주간 실증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냉장고를 자주 여닫으면서 폭식하거나 활동량이 급감해지는 등 다양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냉장고나 조명, 온도 조절기 같은 일상 속 사물들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채준다는 게 어쩐지 무섭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요. 중요한 건 기술이 마음을 대신 읽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잘 돌보는 일이 된다면 좋겠죠. 10월 2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안에 읽는 사람에서는요.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헝가리 작가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데뷔작 사탄 탱고라는 작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요즘에 배추 농사가 한창인데요. 이것이 배춧잎을 갉아먹는다고 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퇴치해야 할지 질문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곤충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연체동물로 분류되고요. 프랑스에서는 에스카르고라고 하는 이 요리가 유명하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년부터 2년간 진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초 6곳을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한 곳을 늘려서 총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농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주셨는데 그 선정된 7개의 지자체 어딘가요? 도별로 보면은 경기 연천, 충남, 청양, 그리고 전북 순창과 전남 신안이고요. 그리고 또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이렇게 7개 군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농식품부는 6개 시군 정도를 선정하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좀 더 늘리는 게 어떠냐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따른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계획보다 한 곳이 늘어난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앞서 소식 전해주실 때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그 사업비 중 국비가 40%인데 나머지 60%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 부담 비율이 60%인데요. 이 중에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도가 부담하는 비율을 따져보면은 경기도가 30% 담당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 전북, 전남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경남이 18% 담당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고요. 충남은 신청 과정에서 일단 군비로 60%를 충당하기로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은 도와 협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낸 것으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가 지자체 부담 비용 중 절반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절반에 모자라는 비율로 매칭을 하기로 한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인데 일단 내년도 비용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연천이 한 240억 원 가량, 그리고 정선이 280억, 사업 신청 당시에 도비를 빼고 신청한 청량 같은 경우는 324억 원, 순창이 204억 원, 남해가 290억 가량이 되고요. 신안과 영양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면서 네. 각각 539억, 210억 원 이렇게 부담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역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만만치 않은 금액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은 시군 홈페이지에 예산안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5년도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3.8%에서 어떤 시군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내놓은 선정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그리고 또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 8.2%에서 최대 해봐야 21.6%로 나타나 있어서 부담이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고요. 이어 지난 20일에도 전남의 지역을 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 시범사업 지역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또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률 이걸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요구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게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신정훈 의원인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고요. 이전에 농해수위에서도 오랜 동안 활동을 한 바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역구도 나주 화순인데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온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게 단순히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의 생존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을 고려할 때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도 해당 부분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부처에서 하든 간에 이번에는 좀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농민단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 한국종합 농업단체 협의회라는 거 있습니다. 농어촌 쪽에서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역사적 첫걸음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 이렇게 높게 평가했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 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곳에서도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 순환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험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재정 부담 이게 너무 크지 않냐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말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예산국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이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간 가축 방역 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비상임이던 본부장직이 내년엔 상임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방역의 최일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직조차 비상임이었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의 본부장 자리가 내년부터 상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이
본부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방역지원본부에 따르면은 정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가 되면 이 본부장이 상임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가축 방역 문제 중요성을 생각하면은 조직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에 있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연휴가 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듯한 느낌인데 잘 지내셨어요? 맞아요. 잘 지냈고요. 2주밖에 안 됐지만 변화가 진짜 많았잖아요. 네,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초겨울이 왔다. 정말 추워요. 네, 지금 입고 계신 것도 겉옷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잠바떼기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서 2주일 아닌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겨울이 온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이 이 2주 사이에 서점계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출판계의 대목이죠.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쵸. 그 노벨 문학상 발표가 다시 새로 났는데 시간이 그만큼 또 흘렀는지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탔다고 우리가 막 흥분해서 막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노벨상 작가 나온 거니까 네. 계속 그 한강 작가로 한 3년 5년 이렇게 우려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다음 작가가 나왔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이 지금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다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작년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수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방방 뜬 거예요. 그렇죠. 완전 맞아요. 빵빵 떴는데 네. 지금은 느낌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사실 노벨상 열기가 좀 약하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노벨상인데 노벨 문학상인데 이게 너무 약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바로 이 노벨상 수상 작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본 거예요. 네. 이 작가는 헝가리 작가인데 이름이 정말 어렵거든요. 크로스너 호르커이 이게 이름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호르커이 라슬로. 네, 이분의 데뷔작인 사탄 탱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오, 좋습니다. 노벨상은요, 그 한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한테 주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노벨상 수상작 그 서점에 가보면 이 작품은 노벨상 수상작이다 이런 식으로 딱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잘못된 표현이고요. 노벨상 수상 작가의 작품이다.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네.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서 노벨상 수상작 그러는데 사실은 작가한테 주는 거라서요. 그래서 약간 전체 작품을 조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전체 작품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만하다. 그렇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와. 그래서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몇십 작품 있어야지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작품관 같은 게 조망이 되니까. 네. 그래서 노벨상은요. 장수상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우와. 원래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그래요. 네. 지난 노벨상을 보면 그 문학상뿐만 아니라 다른 상도 마찬가지로 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줘서 근데 죽은 사람이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한두 번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분이 죽은 줄 모르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저 세계 저쪽 구석에 있는 나라에서 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3일 전에 돌아가신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경우 빼면 웬만하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들이 다 많아서 막 70세, 60세, 70세 정도는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최연소 수상자는요. 정글북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 정글북을 쓴 러디어드 키플링인데 1907년에 41세에 수상을 합니다. 이게 최연소고요. 네. 사실 우리 한강 작가도 53세에 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군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탈 줄을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분이 타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한강 작가도 자기가 탈 줄 전혀 모르고 밥 먹다가 수상 소식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장수상이라고 불리는군요. 네. 이런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 올해 수상한 그 라슬로 작가 몇 살에 탄 거예요?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작가는요. 라슬로라고 하죠. 그냥 네, 라슬로 작가는요. 작가요. 71세에 타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분도 70세 넘으셨는데요.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1954년생으로 원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작가가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 데뷔작이요. 정말 놀랍게도 이 사탄탱고예요. 오늘 들고 오신 네. 그 책이요. 가장 대표작이자 데뷔작.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책이 이렇게 대박난 책이 된 거죠. 네네. 그 후로 이제 계속 그 커리어를 쌓으셔서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매년 노벨상 얘기가 나오면 단골 후보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 맞아요. 매년 후보로 오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 되는 네. 그러신 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타신 거예요. 90년대 초반에는 몽골이나 중국에서 거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후로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어떤 생활하고 문화를 또 체험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항의 멜랑콜리나 전쟁과 전쟁 같은 그 작품들을 발표하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분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을 타신 거예요. 이 궤적을 보면 한강 작가랑 좀 비슷한 맨부커상 타고 그러네요. 노벨상 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번에 노벨상 평가는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라는 게 이제 평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좀 너무 멋있게 해서 그렇지 종말론적 공포라고 하잖아요. 네, 종말론적. 네, 이 작품을 보면 좀 우울해져요. 그래요. 종말론이니까 세상의 끝에 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음. 또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 세계다. 네. 오, 굉장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우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렬하고 그렇군요. 선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읽고 나면 그게 정말 절벽에 다다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마음으로도 좀 전해져서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작가가 헝가리의 카프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더라고요. 네, 약간 카프카.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 카프카 있죠. 네. 그 작가. 그 작가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네. 아마 카프카 작품 중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변신을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벌레로 변해 있으니까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말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억눌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이 작품에서 나거든요.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군요. 그런 답답한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 사탄탱고 작품 안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공무원 조직이 정말 카프카의 또 성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와 비슷하게 그 관료 체계의 답답함. 그러니까 성은 내가 저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를 내줘. 근데 이 관료 체제에서 계속 안 돼. 거부하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관료 체계의 답답함 같은 게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비인간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어떤 위압감 이런 걸 주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에요. 네. 카프카가 묘사하는 거라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카프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카프카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스템에서 소외된 상태를 그려요. 그러니까 변신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시스템에 소외돼 가지고 난 벌레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에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라슬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옥을 철학적으로 묘사하는 작가라는 평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건가요? 그렇죠. 이 사회가 붕괴됐고 상식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당연히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 네. 아침에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또 잠자기 전에 들을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악몽을 꿀 것 같고 그런데 노벨상 작가잖아요. 네. 사실 이 사탄탱고가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해서 어디 가서 또 아는 척이라도 한마디 하시려면 그쵸. 그렇죠. 우리 코너의 그 핵심적인 의의가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어디 가서 한마디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스템에 소외당하지 않게, 대화에 소외당하지 않게 그렇게 그 정보도 좀 드리고 훈련을 좀 시켜드리는 코너라 노벨상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 작품, 그 사탄탱고 드디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결국 역시 우리는 그 드디어 내용은 정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탄탱고는요. 공동 농장이 해체된 헝가리의 농촌 마을이 무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농장이 해체됐기 때문에 소액의 돈을 가지게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떠날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공동 농장에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갑자기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망설여지니까 뭉기적거리면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 농장하니까 농부들 되게 착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묘사하기로는 굉장히 탐욕스럽고 네.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도 있고요. 폭력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막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정점이 어린 소녀 에스테르카라는 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소녀가 되게 안 좋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소녀가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방치, 학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점점 광기에 빠져요. 그러다가 자기의 유일한 친구인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괴롭히다가 결국 죽여요. 어머머.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의 죽음이요. 네. 이 마을의 도덕적 파탄을 상징하는 그 최고 정점의 그 은유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스와 페테르가 돌아온다는 소문이 돕니다. 네. 그 이리미아스가 페테르가 누구냐면 마치 구세주처럼 묘사가 돼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띠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 소설이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요. 1부 6장, 2부 6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1부 6장이요. 이 이리미아스와 페테르가 이 마을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마을 안에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술렁이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1부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느낌. 고도를 기다리며 작품에서도 계속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로가 두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서. 고도가 언제 오지? 고도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1부를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근데 교수님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에서는 그 고도는 끝내 오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이 작품에서도 그런가요? 그게 이제 완전 다르거든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1부를 기다리다가 2부에서는 드디어 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리미아스와 페테르가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네? 정말요? 네. 정부의 밀정이고요. 어머머. 그 또 공산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던 구원자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기꾼들. 불안해요. 근데 이 사기꾼이 언변이 좋잖아요. 그쵸. 특히 이리미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다 빠져들거든요. 오. 그 이리미아스가 기껏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 농장을 해체하면서 소액의 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마저 이 사람한테 맡기게 돼요. 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거야라는 환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들이었다. 네네. 이런 내용의 얘기는 정말 우울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우울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네네. 그 사실 라슬로의 세계관이 바로 그거예요. 절망에 빠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이리미아스 페테를 따라서 마을을 떠난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마을을 떠나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목적지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면은 뭔가 새롭게 있을 것이다라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떠나봤더니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했겠네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이게. 네. 그러면서 정말 그 희망이 사라진
그래서 그들한테 구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사기꾼이었고 믿음은 환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절망적인 네. 내용인데요. 근데 또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괜찮았냐? 그 마을에 이리미아스가 데리고 떠난 사람들과 그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갈렸는데 네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을의 진흙 속에서 살아가고요. 마을에 기록자인 닥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아파가지고 그냥 집안에서 계속 밖에만 바라보는 관찰자거든요. 이 사람이 창문을 판자로 막고 세상과 단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마을의 기록도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종소리가 나와요. 네네. 이 종소리는 사실은 되게 환상적인 종소리로 종이 망가져 있거든요. 네. 근데 종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진 않고 네. 난다고 착각을 하는 건가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뭐 불황자가 이렇게 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앞에 종소리와 뒤에 종소리가 이렇게 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종소리가 있고 뒤에 종소리가 있다라는 건 네. 처음과 끝이 연결되니까 이게 원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선 구조면 어쨌든 종말이 있으면 네. 새로운 직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한 구조라는 건 끝으로 가면 다시 그 원이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정말 꽉 막혀서 이 불행에 이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새드 엔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목이 사탕탱고잖아요. 네네. 그래요, 네. 사탄 부분은 알겠는데 그렇죠. 네. 그 탱고라고 해서 저는 네. 그래도 탱고는 좀 신나는 흥겨운 음악. 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음악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탱고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형식과 내용입니다. 형식은요. 제가 이게 2부로 구성돼서 1부 6장, 2부 6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앞에 6장은 전진, 뒤에 6장은 후퇴. 그 탱고의 구성 자체가 6보 전진, 6보 후퇴래요. 그래서 탱고라는 제목이 붙은 게 바로 이런 구성에서 일단. 근데 아까 제가 원한 구조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탱고도 앞에 6장 이리미아스와 페트레가 돌아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할 거야. 전진. 그러다가 뒤에 그 알고 보니 사기꾼이야. 다시 후퇴.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한 구조랑도 이 탱고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전진했다가 후퇴했다. 다시 후퇴하니까 다시 제자리잖아요. 약간 그 탱고 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탱고의 형식 자체가 그래서 이 탱고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하나 이 내용에 보면 전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네. 최고로 희망적일 때 그 1부 6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춤판을 벌려요. 탱고를 네네. 주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뭔가 그 희망적이잖아요. 그쵸, 흥겹잖아요. 흥겹고 막 그런데 이 탱고 춤판이 벌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소녀 에스테르카가 죽습니다. 이 그때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태생적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머. 광란의 탱고 파티인 거죠. 그래서 사탄 탱고가 아닐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탱고가 이제 구원을 믿은 인간이 절망을 겪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희망은 기만이었고요. 믿음은 파멸이었고 시간은 결국 무한한 순환으로 변하게 돼서 마지막 장 제목이요. 원이 닫히다예요. 예, 이게 완전 그 닫혀서 끝난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은 그리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완전히 그 아예 칼로 자르듯이 잘라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네. 그 이리미아스 그리고 페테르 그 주인공들 이름에 네. 특별한 뜻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리미아스라는 이름은요. 아마 그 기독교이신 분은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헝가리식 표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거든요. 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걸 비틀어서 사탄의 예언자, 사탄의 선지자로 만든 거예요. 사기꾼이다. 그렇죠. 그리고 페테르는 이런 식이면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셨을 텐데 베드로. 그래요. 네, 베드로의 헝가리식 표기로요. 이게 예수를 따르던 사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테르와 이리미아스는 예언자와 사도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이야기잖아요. 예언자와 사도는. 네. 근데 이거를 악마의 구조로 패러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이름만 봐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가짜 사도들에 의해서 그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진 채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네. 딱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라슬로를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라슬로를 종말론적 작가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라슬로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네? 종말을 어떻게 경험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게 꼭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세계가 혹시 무너졌나요? 헝가리가 무너졌죠. 아, 헝가리가 헝가리의 무너졌- 공산 체제가 무너진 거예요. 아, 네. 헝가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섰다가 패망하고 소련의 영향권 때문에 공산 국가가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그 네. 작품이 동물농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그런 공산 체제가 그 집단 체제가 공고화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농장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1980년대 들어서 소련이 약해지고 헝가리 경제가 흔들리고요. 네. 공동 농장의 효율이 떨어지고 농민들이요. 우린 누굴 위해서 일해? 이러다가 결국 1989년에 공산주의를 공식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을 선언합니다. 그랬죠. 네. 사탄탱고가 이 붕괴 직후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붕괴 직후의 세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동농장이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이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에 가보면 부패나 무기력,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던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늪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바로 이때거든요. 네네. 라슬로가 그 해체의 순간을 비오는 늪지대의 마을 이렇게 형상화한 게 바로 이 사탄탱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헝가리 체제가 그 무너지는 시기를 그 작가가 직접 경험해서 종말을 경험했다라고 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종말 경험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그 라슬로가요. 1980년대에 헝가리 변두리의 낡은 마을에서 실제로 글을 썼어요. 뭐라고 묘사했냐면 비가 계속 내리고 벽에 곰팡이가 피고 전기가 자주 끊겼다. 이 그곳의 썩은 냄새와 절망이 소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980년대 초인데 네. 그 헝가리의 민주화는 1989년이에요. 네. 그럼 그 전에 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을 때 네. 지금 3개월이 장사가 안 돼서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한 3년 동안 계속 안 돼서 접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그 닫은 결심을 하고 3개월은 희망에 찰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3년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언제 끝날지 몰라. 더 절망적이에요. 너무 장사가 안 돼. 이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 네. 바로 그때가 이 라슬로가 발표한 사탄탱고 198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89년에 해체가 됐을 때는 그 전까지의 단계에서 그 직후 그러니까 88년 이럴 때는 차라리 해체가 되기 직전이니까 나을 수 있는데 80년대 중반쯤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85년에 해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전망하고 쓴 책이 이 작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슬로가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답답함과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썼기 때문에 라슬로를 종말론적 성향 더 나아가선 지옥의 작가다 이렇게 묘사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세계관의 작가라고 하면은 그 밀레니얼 때 상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그쵸. 받게 됐을까요? 그 밀레니얼 때 이게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1999년에서 2000년 됐을 때 네. 컴퓨터 코드가 바뀌고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세계관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 세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밝고 희망적이지는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AI가 당장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가정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들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걸 써가지고 노동력을 전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슈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AI 발달을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 공동체 붕괴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확 갈리니까 인간 사회 붕괴까지 전망한 시점에 가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종말론에 다가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유토피아적인 관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요. 네.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종이 탄생할 것이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사피엔스 종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사피엔스 종 끝나고 새로운 유발라리 표현은 호모데우스라든가 이렇게 새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종말론의 다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었든 부정적이 되었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게 확실하게 노벨상 받은 작품이 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 작가는 이 작품 그럼 왜 썼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네. 뭐 근데 사실 이 작가랑 제가 얘기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종말론적인 것을 그리면서도 저는 여기서 굳이 교훈을 하나 얻어낸다면 이런 세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리미아스와 같은 가짜 예언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가짜 예언자들이다. 네. 사기꾼들 조심해라. 그쵸. 이런 거군요. 종말을 이용해서 절박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가짜야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종말 같은 것들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매달리는 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요. 종말은 한 세계의 끝이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원으로 닫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종말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시대에 빠져가지고 전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I가 오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고 나는 원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AI로 새로 생기는 그 세상 때문에 여기는 종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이 종말이 종말로 끝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닐까. 아. 뭐 이 작품에서의 그런 메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대 이 작품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마음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교수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네. 생각도 하신 거네요. 네, 아침 라디오니까 좀 아침에 맞는 긍정적인 대단하신데요? 메시지를 찾아냈죠. 네. 네, 좋습니다. 9478님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어렵게 읽었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헝가리 작가님의 작품도 이 사탄 탱고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려운 작품이겠지만 네.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교수님처럼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올해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의 데뷔작 사탄 탱고가 어떤 작품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시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달팽이였습니다. 2262님 달팽이, 2402님 정답 달팽이입니다. 화이팅 보내주셨고요. 0505님 정답 달팽이, 요놈들이 김장 배추를 못 살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997님 정답 달팽이, 저희 배추에도 달팽이가 너무 많아서 매일 잡아도 또 생겨요. 어쩌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